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대로였다면 지금쯤 결혼하고 1주년을 맞이했을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작년에 결혼할 뻔했다가 파혼했어요. 도무지 예비 시댁에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자꾸만 해서 결국엔 결혼 자체를 엎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제가 파혼한 지 1년이 넘어가는 지금 정말 어이없는 사실에 다시금 화가 치밀어 어디에라도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살다 자식 가지고 이렇게 대놓고 장사를 하려는 사람들은 처음 봤어요. 결혼하면서 서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조건을 잰다는 말은 종종 들었지만 이 사람들은 아예 그런 차원이 아니더라고요. 게다가 그때 당시 저에게 그런 속내도 감추고 이루 말할 수 없이 뻔뻔했었는데 그랬던 저들의 추태를 이번 기회에 만천하에 공개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럼 바로 제 파혼 이야기를 소개해 볼게요. 우선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 저는 현재 8년차 초등학교 교사고요. 현재는 5학년 담임을 맡고 있고요. 아이들과 장난도 치고 또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며 그야말로 행복한 교사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사가 꿈이었거든요. 외동으로 자라 늘 외로웠기에 사람 좋아하고 특히 아이들을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결혼하면 최소 아이 3명은 낳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정도였는데 어찌 보면 제가 맡고 있는 아이들이 다른 의미로는 제 아이들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저랑 결혼할 뻔했던 그 남자는 S전자 직원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S로 시작하는 대기업이 맞아요. 어떻게 교사가 그런 회사원을 만났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 인간과 처음 만나게 된 계기는 대학교 선배이자 동료 교사인 친한 언니의 소개였죠. 사실 소개인 줄도 모르고 자리에 나갔다가 거기서 예비 남편인 그 남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예비 남편의 첫인상은 뭐랄까 단정하고 자상한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요. 5살 아래 여동생이 있다고 하더니 여자를 잘 챙기더라고요. 걸을 때 저를 차도 안쪽으로 가게 해서 걷는다든지 같이 차를 타면 차가 방지턱을 넘을 때 저를 살짝 잡아준다든지 심지어는 차에 타거나 앉을 때 차에 머리를 부딪힐까 배려하는 모습도 있었어요. 솔직히 그렇게까지 매너가 좋은 남자는 처음 봤거든요. 하지만 소개를 받자마자 사귄다는 건 제 성격상 좀 어려웠고 그 남자도 사귀자고 훅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6개월가량은 이도저도 아닌 그냥 지인으로 만났어요. 일주일에 한 번 볼 때도 있고 보름에 한 번 볼 때도 있고 그렇다 보니 말이 6개월이지 그렇게 자주 본 건 아니었죠. 하지만 만날 때마다 즐거웠기에 만나는 횟수가 늘어갈수록 제 마음의 호감이 쌓이게 되었고 보름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만나던 횟수도 점차 늘어가게 되었죠. 나중엔 일주일에 4번 이상을 보기도 했는데 그땐 이미 당사자인 저희보다 주변에서 저희를 커플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솔직히 저도 싫지 않았고요. 그렇게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손도 잡았고 약간의 스킨십도 있었는데 이렇게 해놓고 사귀지 않는다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게 누가 먼저 사귀자고 할 것도 없이 저희는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예비 남편은 제가 민망할까봐 자긴 처음부터 저를 좋아했고 기다렸다며 자기가 먼저 좋아한 거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내가 먼저 사귀자고 하면 소연 씨가 도망갈까봐. 나는 그저 기다리고 있었지. 그리고 나는 이미 우리가 사귀는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맞긴 한데 뭐랄까 서로 아무 말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게 맞나 싶었어. 괜히 나 혼자 착각하고 김치국물 마시는 것 같아서. 아유, 별 걱정을 다 했네. 미안해. 내가 더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다. 나는 소연 씨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걸 좋아할 줄 알았어. 좋아하기로는 당연히 내가 먼저지. 처음 소연 씨 만나고 집에 간 날 내가 얼마나 끙끙 앓았는지 알아? 왜? 너무 좋아서. 또 보고 싶어서. 근데 또 그러면 나 싫다고 할까봐 엄청 참았다. 그거 몰랐지. 그러니까 김치 국물 아니니까 실컷 마셔. 우리 말 나온 김에 커플링 맞출까? 예비 남편은 저렇게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괜히 제가 자존심 상해할까봐 더 설레발을 치며 마음을 표현해주는 남자였는데 솔직히 저런 남자를 마다할 여자는 없죠. 직업도 좋고 성격도 좋고 또 매너와 배려심까지 있는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렇게 저희는 남들도 다 아는 커플이 되어 연애 3년을 했고 제가 교사라는 걸 알고 남편 집에서 먼저 결혼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저랑 예비 남편은 나이 차이가 1살이 났어요. 제가 1살이 어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이만 봐서는 친구나 다름이 없었는데 일단 제가 예비 남편보다 일을 더 빨리 시작해 사회 경험은 많았죠. 그에 반면 군대 제대하고 또 늦은 나이에 회사에 입사한 예비 남편은 저보다 사회 경험도 적고 그때 기준으로 연봉도 저보다 낮았는데 솔직히 그건 언제 어떻게 뒤집힐지 모르는 거라 누가 더 능력이 있고 돈을 잘 벌고는 따지지 않았어요. 게다가 저희 부모님도 예비 사위가 대기업에 다니는 걸 아시고는 일단 직업은 마음에 드신다며 흡족해 하셨는데 이렇게 양가해서 저희 두 사람의 직업을 좋게 평가해 주어 상견례까지 서둘러 잡게 되었죠. 양가에서 하루라도 빨리 저희를 결혼시키고 싶어 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호다닥 만들어진 상견례 자리에서도 별 탈 없이 화기애애하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결혼 날짜도 잡았는데요. 참고로 저희 예비 시부모님은 나름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셨어요. 아파트도 서울에 2채를 가지고 계셨고 투자에 밝으신 분들 같았는데 그에 반면 저희 부모님은 2분 다 공무원이셨어요. 솔직히 공무원 월급이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나름 알뜰히 모으고 사셔서 저희 집도 그럭저럭 여유가 있었죠. 그래서인지 다른 사람들이 얘기한 양가 신경전 같은 것도 없었는데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결혼 준비는 저희들에게 맡기자고 이야기가 되었어요. 저는 그 부분도 너무 좋았어요. 사실 동료 교사나 친구들 경우를 볼 때 결혼을 집안 행사라고 집안 어른들이 개입하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럴 것도 없이 전적으로 당사자인 저희 2사람에게 맡겨주신다니 너무 감사했어요. 게다가 상견례자리 내내 예비 시부모님이 저를 참 예뻐라 해주셨는데 그 부분을 저희 부모님이 많이 좋아하셨죠. 오직하면 저희 엄마가 시부모님 되실 분들이 너무 좋은 사람 같다며 집에 와서도 신나서 말씀을 하실 정도였는데 다음 날부터 그렇게 또 자랑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저 역시 그때까지는 예비 시부모님 2분을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빚좀 개살구라고 하잖아요. 저희 예비 시부모님이 딱 그러셨어요. 물론 그때는 몰랐지만요. 그렇게 상견례를 치르고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들어간 저희 2사람은 우선 서로 가지고 있는 돈부터 합치기로 했는데요. 맙소사. 저는 8천만 원 넘게 모은 반면에 예비 남편은 절반인 4천 정도 모았더라고요. 그럼 2사람 돈을 합쳐도 1억 2천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것도 결혼식과 혼수, 예물 같은 거라면
1억도 빠듯했는데 그때 솔직히 처음으로 예비 남편한테 실망했죠. 아무리 주변에서 사회생활도 늦게 했고 아무리 대기업이라고 해도 평사원 월급이 얼마나 되겠냐며 저더러 이해하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그것도 그런 것 같아서 넘겼어요. 요즘 직구하면서 대출 없이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집을 전세를 구하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같이 갚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집을 구할 때 그 위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저는 당시 몰고 다니는 3년이 된 아우디 차량이 있었는데 예비 남편은 차가 없어서 최대한 예비 남편을 배려하려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변수가 생기더라고요. 예비 남편이 가뜩이나 결혼 자금도 빠듯한데 갑자기 차를 사겠다고 했거든요. 그것도 외제차인 벤츠 SUV였는데 가격을 듣고는 완전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뭐? 지금 3억 가까이 되는 차를 사겠다는 거야? 왜 갑자기? 우리 여기저기 돈 나갈 때 많은 거 자기도 알잖아. 그거 알면서 어떻게 지금 차를 사겠다고 해? 아니, 나는 전부터 그 차를 사고 싶었단 말이지. 그래서 4천만 원도 모은 거고. 뭐? 그럼 자기 모은 돈이 결혼 자금이 아니고 차 살 자금이었다는 거야? 그래 놓고 결혼을 하자고 했어? 아니, 상황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렀잖아. 그래서 일단 결혼 자금으로 쓰려고 하긴 했는데 생각해봐. 이제 총각도 아닌데 사람이 언제까지 뚜벅이로 사냐? 내가 자기랑 데이트할 때마다 차 렌트한 거 알지? 그거 생각하면 차를 사는 게 훨씬 이득이야. 뚜벅이가 어디가 어때서. 그리고 나는 그때도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지금도 최대한 자기 편히 봐주려고 집도 회사 근처나 대중교통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찾아보고 했는데 에이, 뭐하러 그래. 집은 자기 학교 근처로 알아봐야지. 남자 체면이 있지. 체면 같은 건 난 필요 없거든. 자기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끝까지 기어코 차를 사겠다는 거지. 나 전부터 타고 싶었던 차란 말이야. 지금 내가 가진 거 선입금 넣으면 나머지는 대출로 다달이 내면 돼. 내가 아는 딜러가 있는데 최저금리로 뽑아줄 수 있다고 했어. 우리 결혼하면 이 차 타고 여행도 다니고 아이 생기면 패밀리카로 쓸 수도 있고 너무 좋잖아. 예비 남편은 벌써 다 알아봤다면서 저한테 신이 나서 차 사진을 보여주고 설명하기 바빴어요. 그럼 그 차 사고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했는데 그땐 입이 어린아이 마냥 대빨 나오더라고요.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서도 그런 고집스럽고 말도 안 듣는 애들이 있었는데 예비 남편도 딱 그 얼굴이었어요. 그리고는 어차피 전부 빚인데 그냥 빚지고 열심히 갚으면서 살면 되지 않냐고 예비 남편이 말 같지 않은 말을 계속 늘어놓는데 솔직히 그땐 이렇게 하는 결혼이 맞나 싶어 생각이 많아지기도 했었네요. 그런데 예비 남편이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있을 그 찰나 시댁에서 당신 아들이 차를 사고 싶어 한다는 걸 아셨는지 갑자기 저에게 가지고 있던 아파트 두 채 중에 하나를 저희 신혼집으로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가뜩이나 돈이 부족해서 골치가 아팠는데 무려 아파트를 주시겠다고 하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솔직히 너무 뜻밖이긴 했지만 집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면 감사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감사한 마음도 잠시 그 아파트를 제 눈으로 확인했을 때는 또다시 골치가 아팠는데요. 아파트가 20년도 넘은 구식이고 단지라고 하기에도 너무나도 작더라고요. 왜 엘베 없는 옛날 5층짜리 아파트 있죠. 그런 거였어요. 게다가 집안도 보고 있으니 한숨이 절로 나왔는데 단 한 번도 내부 수리 및 리모델링을 하지 않아서
벽이며 벽지며 곰팡이가 가득하더라고요. 아니, 여기서 새를 들어 산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저라면 하루도 살 수 없을 그런 곳에 무려 4년이나 살았다고 했어요. 게다가 위치도 정말 최악이었는데 아무리 같은 서울권이라고 해도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차로 1시간 가까이 걸렸어요. 그것도 길이 한 길밖에 없어서 아침이면 출근하는 차들로 막힌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거기에 남편 회사도 30분 정도 더 멀어졌는데 대신 남편이 차를 사면 거리상으로는 저보다는 가깝겠더라고요. 그리고 동네도 참 심란했는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편의시설이라고는 편의점밖에는 없었는데 보아하니 재개발이나 재건축해달라고 구청에 또 시청에 조르고 있는 동네였어요. 참, 이런 걸 집이라고 받아야 하나 그런 마음이 솔직히 들었는데 한푼이 아쉬운 이 마당에 저도 싫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누군가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준다고 하는데 감지덕지지 뭘 따지고 그러냐고. 하지만 치안도 별로일 것 같고 시부모님도 투자 목적으로 사놓은 집이라 집 자체에는 관심도 없으셨는데 상태를 보고 저희에게 살라고 하신 건지 나중엔 궁금해지기도 했어요. 차라리 이 집을 팔아서 그 돈을 주시면 제가 모은 돈이랑 합쳐서 대출을 받더라도 조금 더 나은 아파트를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비 남편은 자기 차 살 생각에 관심도 없더라고요. 집이 그래도 도배나 싹 하면 깔끔할 거야. 어차피 우리 돈 모을 동안만 쓰라고 주신 집인데 그냥 몇 년만 살자. 그래도 애라도 생기면 여기서 애도 키워야 하는데 여기는 도무지 마음이 놓이지 않아. 반대편에 공장 단지도 있고 뜨내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별로야. 그래? 그럼 자기가 우리 부모님한테 말씀드려봐. 자기 예뻐하니까 자기가 말하면 들어주실 수도 있지. 예비 남편은 거의 생각 없이 건성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솔직히 그놈의 차를 못 사게 하고 제 차도 팔아서 제가 근무하는 학교랑 남편 회사 중간쯤에 전세라도 얻어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았는데 일단 조심스럽게 시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뭐? 지금 그 집을 팔라는 거니? 어머니, 집 상태가 많이 심각해요. 그리고 동네도 너무 낙후됐고 지하철역도 멀고 여러모로 아닌 것 같아서요. 그래도 거기가 5년 안에는 재개발이 날 수도 있는 곳이야. 그래서 우리도 버티는 중인데 그 집을 홀랑 팔면 나중에 재개발 결정됐을 때 배 아파서 어떡하니? 그리고 니네 돈 없어서 걱정하고 있던 거 아니었어? 그건 맞는데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거긴 좀. 아주 살라는 것도 아니고 니들 돈 모을 때까지만 살아. 내가 뭐 그 집 주면서 돈을 달라고 했니? 먼저 세입자가 관리를 잘못했나 보다. 월세도 밀려서 보증금도 다 까먹었어. 니네가 싹 수리해서 살면 그만이야. 아주 딱이지. 글쎄요. 그럼 수리는 해주시는 거예요? 뭐? 얘도 참. 너는 그럼 정말로 날로 집을 받을 생각이었어? 수리는 네가 해야지. 아니면 니네 부모님이 하든가. 내가 알아보니까 이런 경우는 집값의 절반 정도로 리모델링이랑 혼수를 하면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아는 사무소에 얘기해서 5천만 원 정도로 리모델링 견적을 받았는데 확인 좀 해볼래? 5천이요? 아니 그 집 시세를 제가 알아보니까 잘 받아도 1억 2천천이던데. 아우 답답하다. 그래서 그 집이 메리트가 있다는 거야. 요즘 애들은 겉에만 번지르르하게 새 건물만 좋아한다고 하더니 우리 며느님도 요즘 애들이었네. 지금은 아무 소식도 없고 다른 사람들도 거들떠보지 않겠지만 재개발, 아니 재건축 호재만 하나 터져도 집값이 날로 뛸 거다. 투자의 기본은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판다.
지금은 무릎 휘어도 금방 허리 지나서 어깨까지 갈 거야. 머리에서는 팔려고 해도 이미 너무 올라서 사람들이 안 사려고 하거든. 기대 심리, 그런 게 있어야 해. 시어머니는 갑자기 저에게 투자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셨어요. 아니, 지금 그 집이 너무 낡아서 못 살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왜 저런 말이 튀어나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당신 아들한테서 제가 모은 돈 8천만 원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그 돈으로 리모델링과 혼수를 하면 되지 않냐고 하셨는데, 시어머니 당신도 당신 아들이 비싼 차를 사려고 한다는 건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솔직히 따지면 예비 남편이 사려고 했던 차가 그 다 무너진 아파트보다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한 걸음 물러났는데, 시어머니는 뭘 그렇게 깐깐하게 따지냐며 그냥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하자고 밀어붙이셨어요. 하지만 그렇게 휩쓸려 갈 제가 아니었죠. 저는 일단 이것저것 좀 알아보고 다시 이야기하자고 시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세와 제가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구할 수 있는 집을 최대한 추렸는데요. 그러는 가운데 시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는 그 집도 시세 체크를 여러 곳에서 받았어요. 그랬더니 평균적으로 제가 앞서 말한 1억 2, 3천이 나왔는데, 마침 급매로 같은 동 같은 옆집이 1억에 나와 있더군요. 그래서 예비 남편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이런 가운데 내가 5천만 원 리모델링하고 혼수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냐고 채근하니 예비 남편은 난감한 얼굴을 했어요. 그래도 자기 부모님이 우리를 생각해서 좋은 마음으로 주시는 건데 그냥 하자는 대로 하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자기야, 좋은 게 좋은 거잖아. 리모델링도 결국에는 우리가 살기 편하려고 하는 거고 혼수도 우리가 쓰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아까운 것도 아니지 않아? 우리가 설마 2년을 살겠어? 못해도 5년은 살 거고 길어지게 되면 10년도 살 텐데. 아니다. 그 동네 재개발되면 그때는 높은 값에 팔아서 우리도 좀 도와달라고 하면 되지. 그니까 우리도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뭐? 메리트가 하나도 없는데 투자를 하자고? 아무리 내가 주식도 안 하고 투자에 투자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 동네 재개발 안 돼. 이미 다른 부동산에서도 그렇다고 했어. 에이, 사람들이 좋은 건 원래 쉬쉬하는 법이야. 우리 자기 생각보다 귀가 얇네. 근데 다른 사람 말은 그렇게 잘 믿으면서 왜 우리 엄마 아빠 말은 못 믿어? 그런 게 아니잖아. 나는 솔직히 집이랑 동네만 괜찮아도 이렇게 따지지 않아. 자기 그 차 진짜 안 사면 안 돼? 나는 집이 이런 줄도 모르고 반대 안 했는데 우리 차라리 이 집 받지 말고 최대한 돈 마련해서 우리 능력으로 집 구하자. 안 돼. 나 벌써 돈 다 냈어. 차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뭐? 벌써? 아니, 나는 우리 결혼하기 전에 차가 나왔으면 해서 최대한 빨리 뽑아달라고 했지. 저는 예비 남편의 성급함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연애할 때는 저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결혼하려니 사람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계속 생각하는 게 맞는 건가 싶어 며칠 동안은 예비 남편을 멀리하기도 했는데요. 동료이자 결혼 선배인 선생님들이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예민해진 거라고 하더군요. 원래 여자들 다 그래. 이렇게 결혼을 해도 될까? 내 인생 괜찮은 걸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 근데 제3자가 보면 진짜 쉽거든. 자기 결혼 잘하는 거야. 남편 대기업 다니지, 시댁에서 아파트 주지. 말도 마세요. 그 아파트가 아니에요. 다 쓰러지게 생겨서는 학교 앞에 빌라만도 못하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그냥 살려는 것도 아니고
저더러 5천만 원어치 리모델링을 하고 살라는데 이게 맞아요? 어차피 시댁재산이잖아. 5천이 집값보다는 쌀 테고 고쳐서 남 주는 것도 아니잖아. 그야 그렇지만 내키지 않아서 그래요. 이 와중에 결혼할 남자는 차를 사겠다고 하고. 남자들이란 원래가 그래. 면허 있는 남자치고 차 싫어하는 남자 있나. 그냥 좋게 좋게 생각해. 둘이 좋아 죽겠다고 연애할 땐 언제고 요즘엔 왜 이렇게 죽상이야. 곧 있으면 새 신부 될 사람이. 그리고 시댁이 잘 살면 결국엔 그거 다 자기 거 된다. 아, 그러지 말고 그럼 리모델링도 해주는데 공동명의 해달라고 해. 네? 공동명의요? 이미 그 집이 시아버님 앞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말이라도 해봐. 원래 리모델링하면 집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 그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솔직히 그 집 자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공동명의라면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집값의 절반을 수리 비용을 쓰는데 그 정도는 주장해도 되지 않을까 싶었죠. 그리고 정말로 호재가 터져서 집값이 오르면 공동명의이니 반반씩 나눠달라고 하면 어떨까 싶었는데요. 공동명의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시부모님 모두 펄쩍 뛰셨어요. 공동명의?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나 참, 아가, 그래도 이건 아니다. 꼴랑 5천 리모델링 하면서 5억짜리 집을 공동명의 해달라고? 아니 이게 무슨 어거지야? 네? 5억이요? 그 집 제가 시세 알아봤는데 1억 2, 3천이에요. 옆집도 1억에 금매로 팔고 나갔다고 하던데요. 그럼 1억 집이나 마찬가지죠.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우리가 그 집 살 때도 2억이 넘었다. 그리고 거기 재개발 추진 중이고 곧 있으면 발표 날 거야. 그럼 5억까지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집이라고. 원래 집값이라는 게 그런 거다. 요즘은 불경기라 더 그런 거고. 조만간 경기 풀리고 규제도 완화되면 예전 가격 회복하는 건 물론이고 집값도 오를 거야. 서울에 있는 아파트잖아. 서울에 있으면 판자촌도 1억은 받는다고 했다. 나 참,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럼 그 논리라면 시부모님이 저희한테 주시려고 했던 그 아파트가 판자촌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무슨 헛바람이 제대로 들었는지 그 낡아빠진 아파트가 5억이 될 거라는 꿈을 꾸고 계셨는데, 그러니 제가 5천만 원 리모델링하고 혼수를 빵빵하게 해와도 공동명의는 언감생심이라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저와 시부모님의 신경전이 벌어졌는데, 예비 남편은 중간에서 말리는가 싶다가도 머릿속은 온통 차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물론 제가 뭐라고 하면 아니라며 자기도 우리 결혼 준비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잘만 떠들어댔죠. 그렇게 결혼식 날짜는 성큼성큼 다가오는데 집 문제를 매듭지지 못하고 있으니 저도 시부모님도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자 언제 저를 예뻐했다는 듯 나중엔 순진하게 생겨서는 너 보기보다 이기적이구나. 교사라고 해서 좋다고 했더니 머릿속으로는 순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고 정말 실망이다. 나는 뭐라도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 건데 하기 싫으면 말아. 라며 시어머니가 저에게 짜증을 내셨는데요. 저는 그 소리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직 정식으로 그 집 며느리가 된 것도 아닌데 저런 말을 듣게 되다니 저도 모르게 당황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입 밖으로는 내뱉지 못했지만 누가 누구한테 할 소리를 하는 건지 다 쓰러지는 아파트 빌려주면서 생색은 있는 대로 낸다고 목구멍까지 그 소리가 올라왔지만 차마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그 말을 하진 않았어요. 아니, 집을 준다는 것도 아니고 빌려준다고 하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강요받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사실 그래서 공동명이라도 해주면 마음을 바꿔 먹어볼까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누군가는 저더러 이기적이고 속물이라고 돌려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었는데, 원래 교사들 사회가 그렇거든요. 좋은 소문보다 나쁜 소문이 빨리 돌아요. 그래서 이래저래 마음이 더 좋지 않았죠. 지금 생각하면 뻔히 보이는 답이었는데 그때는 그 답이 아닌 다른 답도 있지 않을까 헛물을 켰던 것 같아요. 예비 남편에 대한 제 미련한 마음 때문이었죠. 차에 미쳐있긴 했어도 사람 자체가 좋았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부모님은 저를 집 한 채를 날로 먹으려 덤비는 속물로 봤고,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결혼을 해봤자 고생길이 훤할 것 같아서 저는 결혼을 포기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예비 남편만 생각하면 아쉬운 마음이 많았지만 결혼은 현실이잖아요. 좋아하는 마음도 언젠가는 식을 텐데, 그럼 나중엔 예비 남편마저 미워하고 원망하게 될 것이 분명해 보여서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였구나 생각하려고 했어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죠. 실제로 제가 예비 남편에게 파혼하자고 이야기를 꺼냈을 때는 자기가 차를 산다고 해서 그런 거냐며, 그럼 차를 사지 않겠다고 울면서 저를 붙들었는데, 그렇게 쉽게 단념할 수 있는 거였으면 진작에 그러지. 왜 사람을 이 지경까지 내몰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무엇보다 결혼 준비하면서 제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일은 물론이고 일상생활도 모두 흔들리고 있었는데 이건 제가 용납이 되지 않았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자기 멘탈 관리도 못하고 이러고 있다는 게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했거든요. 그래서 마음과 머리가 달라도 머리의 말을 듣기로 했는데요. 아무리 예비 남편이 저를 설득하고 붙들어도 저는 단호하게 모든 것을 끊어냈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한테도 상황이 이렇게 되어 파혼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집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이야기를 다시 해보면 어떻겠냐고 저희 엄마가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서로 감정이 나빠져서 그런데 그 집 안 받고 네가 처음에 하고자 하는 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 아휴, 결혼을 엎어버린다는 게 물론 살다가 이혼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 엄마 아빠도 한 1억 정도는 너희가 집 마련하는데 보태줄 수 있어. 네가 하도 됐다고 하고 사돈 내서 집을 빌려준다고 해서 아무 말 안 했는데 그렇게 집 문제로 골치가 아팠으면 진작에 말을 하지. 아니야, 뭘 엄마 아빠한테까지 그렇게 신세를 져. 그렇게 따지면 그 사람이 돈 4천에 가져오는 건데 그것도 결혼자금으로 안 쓰고 차 산다고 하잖아. 그럼 결혼해서 그 차 할부금도 같이 내야 하잖아. 근데 엄마 아빠한테 1억을 받으라고? 난 절대 싫어.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도 파혼이 답인 것 같아. 물론 쉽지 않아서 어렵게 결정했지만 엄마 말대로 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결혼을 해도 이젠 내 마음도 시부모님 마음도 예전 같지도 않아. 이미 오해할 대로 오해를 하고 있는데 나더러 시집가서 그 눈치를 다 보고 살라고? 엄마는 내가 그랬으면 좋겠어? 뭐 그야 당연히 아니지. 근데 사람들은 또 돈 앞에서는 또 마음과 다르게 행동하기도 하니까 나는 솔직히 이 상황이 갑작스럽고 믿기지도 않는다. 그걸 꼭 보여줘야 믿을 수 있는 거야? 내가 힘들다고. 사실 나 지금도 힘들어. 미안해. 너 그렇게 힘든데 엄마가 도움이 안 돼서. 엄마는 그냥 조건 따져서 하려고 했던 결혼이 아니고 니들 좋아서 하는 결혼이었으니까 안타까워서 그랬어. 엄마 말 신경 쓰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는 우리 딸 편이야. 엄마는 진심으로 이 상황을 안타까워하셨어요.
하지만 이내 밤새 생각을 해봤는데 자기가 실수한 것 같다며 파혼하라고 하셨고 저는 고맙다고 했어요. 사실 저희 엄마가 그렇게 나올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하지만 저희 엄마가 다른 뜻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걸 알기에 죄송하기도 했는데요. 어찌되었든 딸이 파혼했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셔야 할 테니 그 고충도 미안하기만 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빠는 네 생각이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그 짧은 한마디 뿐이셨는데 감사하기도 하고 똑같이 죄송한 마음이었죠. 그렇게 예비 남편에게 우리 집에는 이미 얘기가 되었다고 전달했어요. 그러니 그쪽 부모님한테도 전달하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핸드폰 전원을 꺼버렸어요. 수업 시간에 방해가 되기도 하고 이제는 어떤 말에도 흔들리고 싶지 않아 마음을 다잡았는데 일주일 정도가 지나니 술에 잔뜩 취한 예비 남편이, 아니 그 남자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역시나 저를 붙잡으려고 온 거였어요. 자기야,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우리 서로 사랑하잖아. 내가 차도 안 산다니까? 이건 차 문제가 아니야. 물론 처음부터 그 차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또 모르지. 근데 나는 이렇게 될 일이었으니까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그 집, 나 정말 가기 싫었어. 내가 결혼해서 처음 사는 집이 그런 집인 게 싫더라고. 그래, 그 집 받지 말자. 그러면 되잖아. 아니, 이제 집 문제를 떠났고 나랑 자기 부모님의 감정 문제야. 우리 서로 가족도 되기 전에 밑바닥을 봐버렸어. 아니야. 우리 엄마 아빠 그렇게 속 좁은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내가 가운데서 잘 얘기할게. 아들 말이라면 또 잘 들어주니까. 아니, 나는 이미 결정했어. 그러니까 우리 집에다도 얘기했지. 이러지 말고 우리 좋게 끝내자. 미안하지만 다시는 찾아오지 마. 파혼했는데 결혼하려고 했던 남자가 이렇게 찾아오면 동네에 소문만 나. 다음엔 이렇게 찾아오면 경찰 부를 거야. 자기야, 미안해. 나 이만 들어갈게. 저는 마지막은 매정하면 매정할수록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게 효과가 있긴 했는지 그날 이후 잠잠했는데 제 시어머니가 될 뻔했던 그 아주머니가 저희 학교까지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리고는 왜 파혼을 하려고 하는 건지 자기한테 설명을 해보라고 했는데요. 그 태도가 어찌나 당당하고 고고하신지 제가 몰라서 물어보시냐 생각한 그대로다 라고 이야기했네요. 그러자 어린 게 교사인 거 하나 보고 좋게 봐주려고 했더니 어른을 아주 우습게 하네. 너 교사 생명 끝내고 싶니? 내가 동네방네 소문 한번 제대로 나게 해줘? 라며 큰 소리를 내셨는데 장소가 장소이니만큼 제가 많이 곤란했어요. 아마도 그걸 노리고 학교까지 찾아오신 거겠죠. 그리고는 저에게 그냥 자기가 처음에 제시한 대로 결혼을 진행하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강요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아줌마 아들이랑도 헤어진 마당에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너는 그렇게 그 집이 탐이 나니? 네? 제가요? 아니요. 오히려 그 말도 안 되는 집을 제 돈 들여서 리모델링 하는 게 싫어요. 공동명의 해주실 것도 아니고 제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이 봐봐. 공동명의에서 그 집값 오르면 어떡하든 숟가락 얹어볼 생각인 거지. 아니라고요. 저한테 리모델링 이야기 안 하셨어도 그 집 들어가기 싫었어요. 그리고 파혼한 마당에 그 집 얘기를 계속해야 하나요? 이러시는 거 불쾌합니다. 그 아주머니는 제가 교사인 점을 악용해 학교에 제가 속물이고 조건을 재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어 파혼했다고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했어요. 그러자 옆에서 저희 이야기를 다 들으셨는지 교감 선생님이 나서셨는데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을 퍼뜨리냐며
저에게 협박죄로 신고하라고 하셨어요. 이 보세요. 당사자가 싫다고 하고 파혼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협박하시는 저희가 뭡니까? 소문을 내시겠다고요? 학교가 우습습니까? 저 얘기 다 들었어요. 어디 해보시죠. 제가 저희 학교 교사 하나 못 지킬 것 같습니까? 어디 마음대로 해보세요. 소문이 나면 허위사실 유포죄로 제가 또 신고해 드릴 테니까. 뭐예요? 제3자는 빠져요. 아니, 여기는 제가 관리하는 학교입니다. 이런 곳에서 이런 추태를 부리시는 게 아주머니세요. 당장 나가요. 그리고 우리 김 선생 2번 다시 찾아오지 마시고요. 교감 선생님은 단단히 화가 나신 얼굴로 예비 시어머니가 될 뻔했던 아주머니를 향해 소리를 높이셨어요.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당황한 아주머니는 겉으로는 센 척을 하긴 했어도 서둘러 학교를 나갔는데 참 가지가지 한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 아줌마 말고 제가요. 파혼을 해도 이렇게 요란하게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가 담임을 맡고 있는 학년이 끝나고 잠시 쉴 생각을 했어요. 소문이 잠잠해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니 좀 억울하고 화가 났는데 이참에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때마침 그때가 12월이라 조금 있으면 겨울방학이었고 저는 그해 학년이 끝나면서 1년에 휴직계를 냈는데요. 여행도 많이 다니고 배워보고 싶었던 악기도 배우고 나름 저를 위해 알차게 시간을 썼어요. 가끔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를 소개해준 언니가 그 남자의 소식을 알려주기도 했는데 그 남자도 힘들었는지 회사에 휴직계를 냈다고 하더군요. 안식년이라고 했나? 저는 그때 그 사람이 종교가 있었나?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허심탄회하게 파혼하게 된 배경을 이야기했는데 언니가 먼저 그렇게 되어 유감이고 괜한 사람을 소개해 이런 일을 겪게 했다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죠. 사실 사과받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사람 인연이 누가 억지로 맺어준 것이 아니기에 그냥 이건 누구 탓도 아니라고 오히려 제가 너스레를 떨었죠. 그렇게 시간의 힘에 기대어 저는 다시 학교로 복직을 했어요. 역시 저는 아이들이 있는 학교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젠 다 잊었다고 생각한 그 사람이 먼저 연락을 해왔고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되겠냐고 했는데 싫다고 했네요. 파혼한 사람 자꾸 봐서 좋을 게 뭐가 있냐고요. 그런데 자기가 할 말이 있다면서 자기도 현재 자기 부모님과 연을 끊고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설마 그게 나 때문인 거냐 정색을 하며 물었죠. 이미 파혼해서 다 끝난 마당에 이런 이야기까지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니야 자기. 아니 소연 씨 때문이 아니고 우리 부모님 때문이야.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좀 이상한 거 아는데 그래도 해야 할 것 같았어. 그러니까 한 번만 다 만나주라. 그 남자의 말이 왜 그렇게 또 슬프게 들리던지. 저는 그럼 간단하게 1시간 안으로 끝내자고 했어요. 그리고 약속 장소로 나갔는데 몰라보게 살이 쭉 빠진 그 남자가 앉아있더라고요. 저를 보며 반갑다고 웃고 있는데 왜 웃고 있는 얼굴이 슬퍼 보이는 건지. 무슨 일인데 바로 본론부터 얘기해. 그게 그래도 뭐라도 마셔. 오래 붙들고 있진 않을게. 아니야. 지금은 아무것도 마시고 싶지 않아서 그래. 그래. 일단 우리 부모님 때문에 자기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은 거 내가 대신 사과할게. 나도 몰랐는데 우리 부모님 빚이 8천이 있었더라고. 그 집에서도 대출금이 8천이 넘게 있었어. 그럼 진작에 팔아서 그 빚을 정리하는 게 맞는 건데 미련하게 그 집값이 오를 거라고 믿고 계셨더라고. 그리고 이자까지 해서 손해본 게 있다 보니
그 집을 팔 수도 없었고, 마침 월세 살던 사람이 보증금을 다 까먹어서 내보내면서 그 집을 우리한테 해결하라고 했던 거야. 해결을 해? 어떻게? 팔 생각이셨더라고. 리모델링 싹 하면 당신들이 샀던 2억에는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자기가 공동명의 요구할 줄은 몰랐던 거지. 명의까지 같이 하면 대출이 있다는 게 들통이 나니까. 아니, 그럼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다는 거야? 그랬더라고. 그런데 미련하게 나도 그렇지만 자기가 파혼하겠다고 할 줄도 몰랐던 거지. 그 덕에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1억 금매로 팔아도 다 해결도 못했어. 그 집을 판 거야? 팔았지. 내가 팔았어. 나더러 책임지라고 했거든. 내가 자기를 붙잡지 못해서 자기들 뜻대로 그 집을 처리하지 못했다면서 그 집을 나한테 떠넘기더라. 그것도 그 빚이랑 같이. 그러니까 억울하면 자기 다시 잡아서, 아니, 자기 같은 여자 잡아서 같이 해결하고 살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어떻게 부모가 자식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그 집을 정말로 떠안았다고? 현주 씨 바보니? 바보는 아니지만 그 수밖에 없었지. 그 집 받을 테니까 영 끊자고 했어. 그래서 지금 열심히 빚 갚는 중이고. 부모님도 그거 말고도 투자자한테 잘못돼서 있는 거 다 팔고 큰아버지 집에 얹혀 산다. 만약 연 안 끊었으면 내가 또 책임져야 하잖아. 동생 있잖아. 걔는 벌써 냄새 맡고 튀었지. 우리 결국 이렇게 뿔뿔이 흩어졌어. 완전 콩가루 집안이지. 저는 참 이런 얘기를 왜 저한테 하는 건지 마음만 무거웠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 최선이라고 했지만 이 남자도 참 답도 없이 딱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디까지나 그런 마음일 뿐이지 좋았던 감정이 다시 생기는 건 아니었어요. 이미 남자니 결혼이니 저도 질릴 대로 질려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의 눈은 아직도 미련이 철철 넘치고 있었는데 그걸 알면서도 저는 모른 척했어요. 아무리 철륜을 끊었어도 부모 자식 사이이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게 진심 소름이 끼쳤는데 남도 아니고 어떻게 자식한테 그럴 수 있을까 제가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 집에 정말로 시집을 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야말로 조상님이 저를 지옥 문턱에서 구해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전히 사기 결혼이잖아요. 물론 남편이 치는 사기가 아니라 시부모가 치는 사기라는 게 특이점이긴 한데 그런 복잡한 집구석에 시집을 가지 않은 것만으로도 저는 제 인생을 구제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저 한때 사랑했던 남자가 너무 안 돼 보일 뿐이었는데요. 그 마음도 그날뿐이었어요. 그날 저녁 또 저에게 연락해 징징거리며 이젠 자기 부모도 없으니 다시 만나주면 안 되냐고 했거든요. 이게 제정신인 인간이 할 소린가요? 저는 그럴 일 절대 없으니 이젠 연락도 하지 말라고 따끔하게 말해줬죠. 처음엔 좀 불쌍하고 마음이 안 좋았는데 자기를 다시 만나달라고 할 줄은 몰랐거든요. 자기는 무조건 저랑만 결혼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것도 소름이 끼쳤어요. 막말로 부모 때문에 빚이 있긴 했지만 직업 좋고 사람 좋은데 다른 여자들이 꼬이지 않겠어요? 저는 진짜 이게 우리의 마지막이라고 번호도 차단해버렸는데 그게 그 남자의 순애보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끝이 이렇게 되어 제 마음도 찝찝했어요. 차라리 다시 만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을. 아니, 애당초 그 부모가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들이었다면 좋았을 것을. 모든 것이 지금 생각하면 다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참 어려운 거더라고요. 따질 것도 많고 또 이해관계도 많고
새삼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분들이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여자라면 다 한 번씩은 꿈꾸잖아요. 연애 같은 결혼 생활. 저도 그런 꿈을 잠시나마 꿨었는데 현실과 이상은 차이가 큰 것 같아요. 똥이 똥인 줄 모르고 하는 결혼은 사실 없더라고요. 다 알면서도 콩깍지에 씌어서 하고 또 결혼하면 안 그럴 거야. 정신승리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저는 독하게 마음 먹고 똥 앞에서 터냈으니 이젠 더러운 곳의 근처에는 가지 않을 겁니다. 설령 아무랑도 결혼 못하고 혼자 외롭게 늙어 죽어야 한다고 해도 그냥 그러려고요. 누군가는 똥차 가면 벤츠가 온다고 하는데 저는 그 벤츠도 지금은 싫으네요. 그 벤츠는 또 어떤 구린 비밀을 감추고 있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저는 파혼 후 혼자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대신 저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많아진 것 같아 그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제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살려고요. 뭔가 포기한 듯한 마무리인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이 걱정도 없고 매일이 즐거워서 행복해요. 그리고 거꾸로 제 속을 긁어놓은 사람들이 지질이 궁상을 떨며 힘들게 산다고 하니 그게 조금이나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그 사람들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제 속이 또 뒤집혔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식 앞세워 장사하려고 했던 그 행태는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지금도 가끔씩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 찾아가 이상한 말을 했던 그 남자의 엄마 모습이 떠오르는데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죠. 아마 속으로 똥줄이 엄청 타서 왔겠죠. 그런데 제가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니 얼마나 열이 받았겠어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왜 저러나 답답해만 했는데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의미로 홀가분하고 후련해요. 그래서 이젠 정말 어떤 미련도 두지 않고 파혼했다는 사실도 잊은 채 제 앞몸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교사일 하면서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요즘처럼 혼자 살기 좋은 시대도 없잖아요. 이상 제 파혼 사연이었어요. 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세상에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글을 다 쓰고 보니 정말로 홀가분한 마음인데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상하고 속이 시꺼먼 사람들 말고 겉과 속이 일치하는 좋은 사람들만 옆에 두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그럼 건강 잘 챙기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난 딸과 함께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저는 딸아이가 100일도 되기 전에 시댁 식구들에 의해 생이별을 당했어요. 남편이 죽고 딱 5일째 되는 날이었죠. 남편과의 이별도 받아들이기 힘든 순간에 찾아온 딸아이와의 이별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어요. 삶에 대한 의지는 사라지고 마치 인생을 다 산 사람처럼 병들어 버렸거든요. 그래도 죽지 못하고 살았던 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딸아이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바람은 20년이 흐른 뒤에야 이룰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작됐죠. 우리 가족을 찢어놓고 내 인생을 망가뜨린 인간들에 대한 복수가요. 여자가 하늘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하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하늘 품은 여자의 서슬퍼런 복수극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그 말을 정말 싫어하는데 따지고 보면 저는 그 말의 피해자이기도 해요. 저는 태어나던 순간부터 엄마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사랑을 못 받은 정도가 아니라 미움을 받았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엄마는 저랑도 하루에 몇 번씩 그런 말을 하셨거든요. 내 인생을 망가뜨린 건 너야. 너만 아니었으면 난 지금처럼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테니까. 난 네가 저주스러워. 도대체 내가 엄마 인생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도 모른 채 저는 그런 저주 섞인 말들을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나는 엄마 인생을 망친 나쁜 아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너무 어릴 때부터 그런 말을 일상처럼 매일 들어서 그런지 억울하다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그런 거라고 믿고 살았죠. 그렇게 저를 미워하던 엄마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어요.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엄마가 소파에 축 늘어져 있더라고요. 엄마 손바닥과 바닥에는 먹다가 남은 수면제가 남아 있었어요.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자지 못하는 엄마였지만 그래도 그 많은 양을 보니 다시는 엄마가 깨어나지 못할 거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 제가 어쩌면 그렇게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엄마의 상태를 본 저는 119가 아닌 다른 곳에 전화를 했거든요. 가끔 저희 집에 찾아와 내 아빠라는 사람의 말을 전해주던 김 실장님이었죠. 저와 통화를 하고 10분도 안 돼서 저희 집으로 구급차가 도착했고 저는 엄마를 실은 그 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로 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 이미 와 있던 김 실장님을 통해 엄마가 죽었다는 사실과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게 될지 간단한 설명을 들었어요. 엄마의 장례식은 없었어요. 따로 부를 친인척도 없었거든요. 아니, 있었는데 제가 모르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엄마랑 살면서 단 한 번도 외가 친인척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엄마는 그날 바로 화장이 돼서 경기도 어디에 있는 납골당에 안치되셨어요. 저를 그렇게 저주하던 사람과의 이별이 이렇게 빨리 올 줄도 몰랐고 그 마지막이 이렇게 초라할 줄도 몰랐어서 눈물도 흐르지 않았어요. 그냥 이제 나는 정말 혼자구나 이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엄마랑 이별을 하게 됐음에도 너무도 담담한 제 모습에 김 실장님은 약간 놀라는 눈치였어요. 몇 번이나 괜찮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던 저는 되려 왜 자꾸 그런 걸 묻나 의아하기만 했죠. 그런데 엄마를 납골당에 두고 김 실장님이 데려다준 호텔에서 손자 침대에 누워있는데 순간 걷잡을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어요. 난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데 자꾸 울컥하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가 끌어올라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거든요. 엄마, 엄마, 엄마. 정작 엄마 앞에서는 불러보지 못했던 그 호칭을 목 놓아 부르면서 침대 시트가 흠뻑 젖도록 한참을 울었어요. 딸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 않았던 엄마였지만 그래도 내게는 유일한 가족이었기에 이별이 쉽지 않았어요. 그동안 엄마가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나도 엄마를 미워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었나 봐요. 그날 처음으로 혼자 밤을 보내면서 누군가에게 미움받는 것보다 누군가로 인해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게 더 가슴 아프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후 저는 김 실장님이 마련해준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저를 돌봐주실 분과 함께 살게 되었죠. 저를 돌봐주시는 아주머니는 저희 엄마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분이셨어요.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가끔은 우리 딸은 어릴 때 라는 말을 자주 하셨던 걸 봐서는 딸이 있는 분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호주로 유학을 떠날 때까지 쉬는 날도 없이 저와 함께 지내셨지만 단 한 번도 가족들과 연락을 하거나 만나는 일이 없었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딸과 떨어져 살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자식과 생이별을 한다는 게 어떤 심정인지 전혀 몰랐어요.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건 더더욱 몰랐고요. 어린 나이에 호주에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아빠는 볼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 저를 돌봐주시던 아주버니보다도 훨씬 나이가 많은 분이더라고요. 아빠한테는 아내도 있고 저 외에도 자식이 셋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첩이었던 거죠. 아빠가 왜 저랑 엄마를 보러 오지 않았는지 그제야 이해가 가더라고요. 사실 호주에 있는 저를 만나러 오는 것도 부인 모르게 왔던 것 같았어요. 그 먼 거리를 달려와서는 고작 하룻밤 자고 가시는 게 다였으니까요. 하룻밤이든 열밤이든 사실 저한테는 별다른 의미가 없었지만 김 실장님은 그때마다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일정을 조절해 저를 만나러 오신 건지 설명했어요. 정작 저는 궁금하지도 않은데 말이죠. 회장님께서 희주 학생을 많이 아끼십니다. 그러니 이런 살인 일정도 감수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희주 학생을 호주까지 보내신 것도 사모님과 다른 자녀분들한테서 보호하시려고 그러신 거고요. 자기가 모시는 분을 어떻게든 옹호하려고 한 말이겠지만 제게는 전혀 와닿지 않았어요. 적어도 정말 나를 위했다면 그 긴 세월 동안 엄마와 저를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요. 호주에서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아빠가 저를 찾아온 건 딱 3번이었어요. 저를 그렇게 아낀다는 사람치고는 너무도 궁색한 횟수였죠. 얼마나 저를 가족들한테서 보호하려고 애썼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만나게 되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갑자기 한국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가봤더니 아빠의 아내가 제 호텔 방까지 찾아왔더라고요. 네 엄마 닮아서 얼굴은 반반하구나. 그건 다행이네. 김 실장 시켜 그렇게 꽁꽁 숨겨놓더니 혼사 진행할 거라니까 바로 데려오는 걸 보면 네 아빠란 사람은 널 자식이 아니라 사업 미천으로 하는 게 분명해. 하긴 그 긴 세월 너한테 들인 돈이 얼만데 투자금은 뽑아야 하지 않겠니? 내일 저녁 6시 땡땡 호텔이야. 적어도 네가 양심이 있는 인간이라면 이 혼사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거다. 한국을 떠난 지 7년 만에 저를 불러들인 건 다름 아닌 결혼 때문이었어요. 남들은 결혼의 조건을 사랑이라고 하지만 제 경우는 돈이었어요. 서로 득이 되는 상대끼리 만나 자식 혼사로 든든한 동맹을 맺는 거였죠. 거기에 제 의사 따위는 상관없었어요. 그건 제 상대자도 마찬가지였죠. 선자리가 마련된 순간 결혼은 당연한 일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별 기대 안 하고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그런데 상대 남자가 저를 보더니 살짝 놀라는 것 같더라고요. 나이에 비해 많이 어려 보이시네요. 제가요? 그런 소린 처음 들어요. 23살 치곤 평범한 것 같은데요. 그러자 남자 표정이 미묘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며칠 뒤에 알게 되었어요. 아빠의 아내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니년이 다 된 밥에 초를 쳐? 조용히 입 다물고 있을 것이지 네가 뭐라고 주둥이를 함부로 나불거려. 너 그 집 장남이 차남한테 밀린 거 알고 그런 거지? 그 집 재산 손에 못 넣는 게 억울해서
파토낼 생각한 거 아니냐고. 치엄마 닮아서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는다니까. 암튼 이번 혼사 잘못되면 그때 네 제삿날인 줄 알아. 네 애미 뒤따라가게 해줄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사실 그 선자리는 제가 아닌 아빠의 큰딸 혼처였어요. 상대 집안 장남과의 혼사가 정해졌을 때 당연히 그 집 사업을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후계자는 장남이 아닌 차남이었던 거예요. 그걸 알고는 호주에 있는 저를 불러들여 대신 시집을 보내려 했는데 하필 그걸 선자리에서 들켜버린 거였죠.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상관없었어요. 이 일로 아빠 사업이 어떻게 되든 말든 신경 쓰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저 어차피 한국으로 돌아온 거 내 힘으로 취직해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아빠 도움 없이는 당장 머물 곳도 없어서 난감하기만 했죠. 그때 떠오른 건 예전에 저와 함께 살던 아주머니였어요. 호주로 유학을 떠나고 종종 전화 연락을 했었기 때문에 연락처를 알고 있었거든요. 수년 만에 만난 아주머니는 마치 잃어버린 딸을 찾은 것처럼 저를 무척 반기셨어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뚝뚝 흘리셔서 주변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였죠. 그간 살아온 얘기와 아빠 큰딸 대신 선자리에 나갔던 일까지 모조리 털어놓자 아주머니가 저보다 더 광분하셨어요. 아주머니는 그동안 떨어져 살던 딸과 잠깐 만날 수 있었다고 했어요. 딸이 결혼을 앞두고 남편감과 함께 찾아왔다고 하더군요. 오랜 시간 떨어져 살아 그런가 딸이 어색해하는 것 같았지만 몇 시간 같이 있다 보니 금세 예전처럼 엄마와 딸로 돌아가더라고 했어요. 그리곤 헤어질 시간이 되자 너무 아쉬워서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고 하더군요. 부모 자식 간에 떨어져 지낸다고 그 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야. 그저 상황 때문에 묻어두고 사는 거지. 네 아빠도 속으로는 네 생각 많이 할 거다. 그러니 너무 야속하게 생각하지 마. 그러면 네 인생이 너무 가엾잖니. 네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고 이해해줘. 아주머니 말을 100%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는 없었지만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었어요. 저를 생각하는 마음이 아예 없다면 지금까지 본처 눈을 피해 돌봐주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김 실장님을 통해 아빠한테 제 뜻을 전했어요. 그쪽 남자와 다시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남자도 저도 서로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게 아니라서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다시 만나자고 할 줄은 몰랐어요. 아무래도 저랑은 나이 차이도 있고 그 외에도 맞선 상대로 그리 매력적인 조건은 아니니까요. 혹시 저희 집 사정은 알고 나오신 건가요? 후계자 문제요? 네,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저는 오히려 제 처지 때문에 그쪽에서 반대하지 않을까 걱정했어요. 저는 첩의 딸이니까요. 직접적인 제 표현에 놀랐는지 남자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리고는 이내 그러더군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희주 씨는 멋진 사람이에요. 위로를 하려는 건 아니고 진심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나라면 희주 씨처럼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너무 나약한 사람이라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요. 장남이 동생한테 밀린 것만 봐도 그렇잖아요. 남자의 표정을 보니 그 말이 진심인 것 같았어요. 정략 결혼 상대라서 약간의 거리감을 두고 있었는데 남자의 진솔한 모습에 저도 모르게 안심이 됐어요. 후계자고 뭐고 상관없이 이런 사람이라면 인생을 함께해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에 안심도 됐고요. 한번 어긋난 상황이라 양가 부모님 사이에는 냉기가 돌았지만
그와는 상관없이 우리 두 사람은 허물없이 지내게 되었어요. 우리가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하는 사이 양가 부모님들은 결혼 조건을 다시 합의하셨나 봐요. 저희 쪽에서는 차남한테 경영권이 넘어간다면 혼사를 진행시킬 생각이 없다고 맞섰고, 시댁에서는 제 출신을 빌미로 사업 합병 규모를 더 키우셨어요. 결국 우리 쪽에서 합병 규모를 조정하고 시댁에서 경영권을 차남한테 넘기는 걸 보류하기로 합의하면서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이 모든 상황이 우리 두 사람한테는 먼 나라 얘기처럼 들렸지만 결국엔 그로 인해 비극이 시작된 셈이었어요. 결혼식을 앞둔 상견례 자리에서 저는 난생 처음 내 형제라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평생 이름도 모른 채 살았으니 형제라고는 해도 시댁 식구들과 마찬가지로 저한테 낯설기만 했어요. 결혼식을 치르자마자 시댁 회사는 대규모 인사이동이 있었어요. 그동안 차남한테 밀려있던 장남이 경영권을 물려받기 위한 수순이었죠. 저희보다 2년 먼저 결혼한 시동생은 이번 일로 화가 많이 난 상태였어요. 상견례 때 처음 봤을 때도 성격이 장난이 아니라는 걸 느꼈는데 저로 인해 자기 밥그릇을 뺏기고 나자 아예 대놓고 성과를 부리더라고요. 제 친정 때문에 막무가내로 대들진 못했지만 말끝마다 빈정거리는 게 정말 재수없었어요. 그리고 그건 저한테뿐 아니라 자기 아내한테도 그러더군요. 아니, 오히려 저한테보다 더 심하게 하는 것 같았어요. 무시하는 건 기본이고 심지어 욕설까지 서슴지 않는 걸 보니 말이에요. 그런데도 동서는 해탈한 사람처럼 시동생의 더러운 성격을 묵묵히 받아주더라고요. 남편이 그러는데 시동생이 처음부터 동서한테 함부로 굴지는 않았다고 했어요. 동서가 시집오고 반년쯤 됐을 무렵 동선 친정 부모님이 하시던 회사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처가 도움이 불가능해지자 그때부터 변했다고 말이죠. 그건 시부모님도 마찬가지였고요. 게다가 허니문 베이비를 가진 저와 다르게 동서는 시집 온 지 3년이 다 돼가도록 아이 소식이 없어서 더더욱 궁지에 몰려있는 상태였어요. 제 임신 소식에 시부모님은 애가 없는 동서를 더 압박했고 시동생은 그런 부모님으로부터 자기 아내를 지켜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한 배에서 나왔지만 제 남편과 시동생은 생김새며 성격이 너무도 달랐어요. 가만 보면 제 남편이 별종이긴 했지만요. 돈이나 권력에 관심이 없는 남편과 그에 반해 시댁 식구들은 철저히 돈에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비록 출신이 비천하기는 해도 친정에 돈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제게 함부로 하지는 못했어요. 그걸 다행이라고 해야 하겠지만 매번 그걸 느낄 때마다 씁쓸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 임신 소식을 들은 아주머니가 밥을 사주겠다고 하셔서 만난 날이었어요. 밥을 먹고 근처 백화점에 들렀는데 옆 건물 명품관에서 시동생이 젊은 여자와 함께 쇼핑을 하고 있는 걸 목격했지 뭐예요. 팔짱을 끼고 시시덕거리는 모습을 보니 딱 봐도 내연관계 같았어요. 시동생은 수백만 원짜리 백을 그 여자 품에 안겨주고는 더럽게 생색을 내며 매장을 나갔어요. 뒤에서 저러고 다니면서 동서한테 그 난리를 치는 걸 생각하니 제가 더 피가 끓더라고요. 그날 보지 말아야 할 걸 보고 온 저는 내내 갈등이 됐어요. 이걸 동서한테 말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고 말이죠.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혹시 이번 일을 빌미로 동서가 시동생의 횡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성공이다 싶었거든요. 시집온 그날부터 차가운 시댁 식구들 눈치 보고 살던 제게 동서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사람이었어요.
시댁에서 저를 사람 취급을 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고마움 때문에라도 입 다물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고민 끝에 동서한테 전화를 했어요. 동서라고는 해도 저보다 나이가 많아서 호칭을 제외하고는 늘 존대를 했는데 그래서인지 동서도 제게 존대를 사용하고 있었죠. 저기 동서, 제가 며칠 전에 백화점에 갔다가 도련님을 봤어요. 딱 거기까지 말했을 뿐인데 수화기 너머로 동서의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는 먼저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옆에 여자가 있던가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혹시 알고 있던 거예요? 매번 상대가 바뀌기는 하지만 바람을 피운 건 오래됐어요. 결혼 전부터 그래 왔으니까. 시댁 식구들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 얘기를 제게 전해준 사람은 형님이 처음이지만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고맙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왜 도련님한테 그런 대접을 받으며 사느냐고요. 아니, 그보다는 자기는 외도과자면서 어쩜 그렇게 뻔뻔하게 동서를 괴롭힐 수가 있대요? 나라면 미안해서라도 더 잘해줄 텐데. 저도 모르게 얘기하다 보니 수화기 너머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형님, 솔직히 저는 이 집에 시집 온 뒤로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결혼 전에 알고 있었거든요. 제 친정이 곧 망할 거라는 걸요. 친정 부모님이 저한테도 숨기고 있었지만 제가 그걸 어떻게 모르겠어요. 다 알죠. 알고도 시집 온 거니까 그 일랑 시댁 식구들이 뭐라고 하든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형님이 내 편을 들어주니까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동서는 한참을 울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참고 살았기에 자기 남편의 외도를 알려준 윗동서 앞에서 이렇게 서글프게 우나. 안 됐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누구를 가여워할 처지는 아닌데 말이죠. 제 바람과 달리 동서는 시동생의 외도 사실로 뭔가를 더 얻은 건 없었지만 동서지간인 우리는 전보다 많이 서로를 의지하게 되었어요. 제가 출산을 앞두고 감기에 걸려 앓고 있을 때도 동서가 찾아와 배숙도 만들어주고 간호도 해주었어요. 얼마나 고맙던지. 그 무렵 제 남편은 바쁜 회사 일 때문에 출장이 잦았고 아주머니 역시 일을 하고 계셔서 제 곁에 있어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당시에 저는 출산을 앞두고 여러모로 힘들어서 남편이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회사 내에서 시동생과 시동생을 두둔하는 직원들 때문에 남편이 궁지에 몰려있다는 사실도요. 남편이 주도했던 사업은 시동생과 그 패거리를 때문에 번번이 실패를 했고 시아버지는 점점 시동생 쪽으로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자신이 원했던 자리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맡게 된 이상 성과를 내려고 발버둥 치던 남편은 제가 출산을 하고 한 달 남짓되었을 때 빈 사무실에 쓰러진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사망 원인은 뇌경색이었어요. 병원으로 이송됐을 당시 이미 의식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주말이라 굳이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었지만 남편이 맡고 있던 일이 차질이 생기면서 불가피하게 출근했던 거라서 더 화가 났어요. 상황을 그렇게 만든 건 다름 아닌 시동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거기에는 아무런 물증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확신을 가지고 의심을 해도 달라질 건 없었어요. 출산한 지 2달도 안 된 터라 아직 몸 상태도 온전치 않았던 저는 100일도 안 된 딸아이를 안고 남편의 장례식을 치렀어요. 남편을 잃은 슬픔보다는 내 품에 안겨있는 내 아이가 아빠 없이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더 기가 막히고 숨막히게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마저도 사치였다는 걸 얼마 후에야 알게 되었어요.
느닷없이 집으로 들이닥친 시어머니와 아버님 비서가 제 품에서 딸아이를 뺏어갔거든요. 어머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예빈이 이리 주세요. 돌려달라고요. 생떼 같은 내 아들 잡아먹으려니 어디서 큰 소리야? 천박한 천년 딸 주제에 네가 우리 가문 핏줄을 키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네 친정에서도 이미 너 버린 지 오래야. 내 아들 뒤를 봐주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더니 사업 몇 개 말아먹었다고 선 털고 돌아선 게 네 아버지라고. 내 아들까지 이렇게 된 마당에 내가 네 꼴을 보고 살아야겠니? 천박하고 더러운 종자를. 소송을 걸든 뭐라든 네 멋대로 해봐. 그때 니들 결혼할 때 네 친정에서 했던 약속들 죄다 걸어서 소송 걸 테니까. 고작 천년딸 하나 살리자고 네 친정에서 그 많은 손해를 감수할지 어디 한번 보자꾸나? 그렇게 저는 눈앞에서 딸아이를 시어머니한테 뺏겼어요. 김 실장님을 통해 아빠한테 연락을 했지만 제 연락을 받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니 말대로 돈 때문에 저와 제 딸을 시댁에 보내는 게 동의한 것 같더군요. 그날 이후 저는 집안에서 꼼짝도 않고 울다 잠들기를 반복했어요. 제가 전화를 받자 집으로 찾아오신 아주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그때 굶어 죽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살아야 할 이유도 없고 살아갈 의지도 없었으니까요. 정신 차려. 네 딸이 그 인간들 손에 잡혀 있는데 엄마라는 사람이 이러고 있을 때야. 어떻게든 딸 찾아올 궁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먹기 싫어도 먹어. 그래야 버틸 힘이 나지. 나도 너처럼 내 딸 뺏겼을 때 죽고 싶은 심정이었어. 그래도 이렇게 살아있잖아. 살아있으니까 딸 결혼식도 보고 손주도 안아보고 하잖아. 아줌마가 네 마음 왜 모르겠니? 내 속으로 널 낳지는 않았지만 어린 너랑 살게 된 순간부터 널 내 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희주야, 아줌마를 봐서라도 제발 한 숟갈만 뜨자. 어? 제 가족도 버린 저를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주머니는 친딸처럼 옆에서 걷어주셨어요. 저 때문에 생계도 포기한 채 말이죠. 아주머니 덕분에 기운을 차린 저는 뜻밖의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다름 아닌 동서였어요. 형님, 저예요. 연락이 늦어서 죄송해요. 식구들 몰래 하느라 이제야 짬이 났어요. 길게는 통화 못해요. 집에 어머님 사람이 있어서요. 형님, 예빈이 지금 저희 집에 있어요. 어머님께 제가 맡아서 키우겠다고 했어요. 그래야 나중에라도 형님이랑 예빈이 만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빈이 걱정하지 마세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빈이는 꼭 형님 품에 안겨드릴게요. 그러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버티세요. 아셨죠? 아마 동서는 모를 거예요. 그날 동서의 전화 한 통이 제가 20년을 버티게 한 힘이었다는 걸요. 남편이 남긴 유산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받은 건 살고 있던 아파트와 몇 천만 원 정도의 은행 잔고가 전부였어요. 앞으로 제가 살아갈 방편은 이 돈에서 해결해야 했죠. 남편 장례식이 끝난 후로 친정에서는 연락도 없었어요. 김 실장님께 전화를 했더니 이미 퇴사했다는 말만 하고는 더는 제게 도움을 주지 않으셨어요. 제 곁에 아주머니가 안 계셨더라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 채 주저앉았을지도 몰라요. 처음에는 아파트를 팔고 그 돈으로 카페라도 시작할까 했는데 아주머니가 말리셨어요. 한국에서 제일 확실하게 돈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은 부동산뿐이라며 집은 팔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일단 세를 놓고 아주머니 집에서 지내라고 하셔서 그러기로 했어요. 아파트는 전세를 놓고 아주머니 조언에 따라 가전제품과 가구도 업자를 통해 넘겼는데 워낙 고가의 물건들이 많았던 탓에 생각보다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생긴 돈은 은행에 넣어두고 영어학원 강사로 취직을 했어요.
학원 강사 생활을 하면서 학원 운영을 어깨너머로 배울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8년간 강사 생활을 한 저는 그 사이 많이 오른 아파트를 팔아 학원을 차렸어요. 제가 일하던 학원 원장님한테 교재를 총괄하는 업체며 인테리어 업자까지 소개를 받을 수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이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학원 운영을 하면서 아이들을 볼 때마다 내 딸은 어떻게 자랐을까 궁금했어요. 아이들은 자라면서 얼굴이 여러 번 바뀐다고 하잖아요. 고작 2달 품고 있다가 뺏겼으니 이제는 길에서 스쳐 지나가도 얼굴을 못 알아볼 게 뻔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 멀쩡히 지내다가도 한 번씩 칼로 가슴을 헤집는 기분이 들었어요. 딸아이가 꿈에라도 나오는 날이면 며칠을 끙끙 앓고 넘어가곤 했고요. 그래도 동서가 내 딸을 키우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며 마음을 다잡곤 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20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학원을 운영하며 남편이 남겨준 유산에 10배도 넘는 돈을 모았어요. 그러는 사이 친정아빠는 돌아가셨고 제 앞으로는 최소한의 유산이 남겨졌어요. 그 유산을 전해준 사람은 다름 아닌 김 실장님이었어요. 오래전 제게 퇴사를 했다며 매몰차게 전화를 끊었던 사람이 여전히 그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달라진 거라면 지금은 그 집 아들의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김 실장님을 통해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예빈이 한국 들어온 거 알고 있어? 그 집 둘째 며느리가 미국에서 키우고 있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대학 진학 때문에 한국에 들어왔다더라고. 설마 몰랐던 거니? 통 연락을 않고 살았던 거야? 그게 어느 대학이에요? 전공이 뭔지 혹시 아세요? 글쎄, 거기까지는 나야 모르지. 한번 알아봐 줘. 며칠 뒤 김 실장님은 제 딸이 다니는 학교와 전공,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사진을 보내주셨어요. 묘하게 애 아빠와 제 얼굴을 닮은 딸아이 모습에 신기하기도 하고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내 딸이 한국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부터 심장이 날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김 실장님의 연락을 받자마자 딸아이가 다니는 대학으로 달려갔죠. 학생들한테 물어 제 딸이 다니는 과 건물 앞에서 무턱대고 기다렸어요. 혹시라도 얼굴이라도 볼 수 있을까 해서요. 그렇게 며칠을 잠못 근무를 하듯 기다렸는데 한 여학생이 제게 다가와 묻더라고요. 혹시 예빈이 엄마냐고요. 얼굴을 보니 김 실장님이 보내주신 사진 속 얼굴과는 많이 달랐어요. 그 사이 얼굴이 변한 건가 싶어 여학생 얼굴을 살피는데 여학생이 제게 쪽지를 건넸어요. 예빈이가 전해달라고 했어요. 그 말을 하고 여학생은 학과 건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쳐보았어요. 거기엔 시간과 장소가 적혀 있더라고요. 딸아이가 적어보낸 장소는 다름 아닌 어학학원 내 카페였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사람들 눈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장소를 제가 다니는 학원 건물로 정한 거였더라고요. 딸아이가 피하려 했던 눈은 바로 동서였어요. 동서는 제 딸한테 기사를 붙여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거든요. 약속 시간에 맞춰 제 앞에 나타난 딸은 남편과 저를 적절히 섞어놓은 듯 닮아 있더군요. 차마 앉지도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더니 딸아이가 먼저 저를 안아주었어요. 그리고는 제가 그렇게도 듣고 싶었던 말을 해주었어요. 엄마라고요. 그제야 가슴속에 응어리 져있던 피멍이 스르르 풀리는 기분이 들더군요. 딸아이 얼굴을 보고 또 봐도 실감이 나지 않아서 손바닥으로 쓸어보기도 하고 딸 얼굴에 볼을 비벼보기도 했어요. 그러면서도
연신 미안하다는 말만 읊조렸죠. 그러자 딸이 그러더군요. 엄마, 나 엄마 미워하지 않아요. 왜 나랑 떨어져 살게 됐는지 아니까요. 작은 엄마 때문이었죠? 그게 무슨 소리니? 나한테서 널 뺏어간 건 네 할머니야. 작은 엄마는 나 대신 널 키워준 것 뿐이라고. 그러자 딸아이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작은 아빠랑 작은 엄마가 싸우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원래 찐가에서는 저랑 엄마랑 살게 두려고 했는데 작은 엄마가 데려오라고 그랬대요. 더 충격을 받았던 건 그 다음이었어요. 동서가 제 딸을 자기가 키우겠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더군요. 출신도 천박한 첩의 딸한테 이 집안 핏줄을 키우게 할 수는 없다고요.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이 말은 시어머니가 제게서 딸을 뺏어갈 때 하셨던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시어머니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동서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나한테 그렇게 살가웠던 동서가 지난 20년간 나와 내 딸을 갈라놓은 주범이란 사실에 치가 떨렸거든요. 믿기 힘든 사실에 할 말을 잃고 있었더니 딸아이가 가방 속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내밀며 말했어요. 그보다 엄마가 봐야 할 게 있어요. 딸아이가 건넨 봉투 속에는 제가 결혼을 하던 당시 양가 부모님들이 작성한 혼인계약서가 들어있었어요. 그 안에는 여러 조항의 내용이 있었는데 거기엔 우리 부부가 이혼했을 때 그리고 사별했을 때 양가에서 얼마만큼의 위자료를 지불할 것인지도 명확히 적혀 있었어요. 한마디로 제가 받아야 할 액수가 말이죠. 그 금액은 살면서 제가 만져본 적이 없는 액수였어요. 작은 아빠가 이혼하자고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작은 엄마가 분명히 그랬어요. 자기가 날 키우는 조건으로 엄마가 위자료 문제를 덮기로 한 거라고요. 지금이라도 자기가 연락하면 엄마가 위자료 소송 들어갈 거라고. 그 말에 작은 아빠가 이혼을 포기했어요. 엄마, 나 엄마랑 살고 싶어요. 이거면 엄마가 날 그 집에서 빼내줄 수 있는 거죠. 그렁그렁하게 눈물이 고인 딸아이를 보니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지 못했던 용기를 내게 되었어요. 김 실장님한테 전화해 당장 우리나라 최고 로펌과 연결해주지 않으면 유산 상속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걸겠다고 했어요. 처음엔 콧방귀를 끼던 김 실장님은 내 손에 양가 부모님이 혼인을 빌미로 맺었던 계약서가 있다고, 이걸 어떻게 사용할지 생각 중이라고 하자 바로 꼬리를 내리곤 알아보고 연락 주겠다고 했어요. 그 계약서 안에는 양가 모두 꽤 민감한 내용이 들어있어서 자기들도 모른 척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본가의 도움을 받아 시댁에 소송을 걸었어요. 내 몫의 위자료를 받으려고요. 그리고 그와는 별개로 동서한테도 소송을 걸었어요. 지난 20년간 우리 모녀를 갈라놓고 중간에서 내가 위자료를 못 받도록 공작을 꾸민 거에 대한 소송이었죠. 그리고는 바로 시동생 집으로 가서 내 딸을 데리고 나왔어요. 다행히 집에는 제 딸과 도우미 아주머니 뿐이어서 별다른 마찰은 없었지만 몇 시간 뒤 동서가 제게 전화를 했더군요. 그래서 곧 도착할 소장이나 기다리라곤 하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며칠 뒤 소장이 도착했는지 얼마 뒤 시어머니가 연락을 했더라고요. 집으로 당장 오라고요. 안 그래도 한 번은 단판을 지어야 해서 찾아갔어요. 본가에는 시동생과 동서도 와 있더라고요. 네가 이제 아주 미친 게로구나. 감히 우리 집에 소송을 걸어? 네가 무슨 낯짝으로 출신도 비천한 걸 받아줬더니 이렇게 은혜를 원수로 갚아? 은혜요? 무슨 은혜요? 당신들이 나한테 뭘 해줬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20년 전엔 어머님 말이 먹혔는지 몰라도 지금은 아니에요.
출신이 비천해? 당신들이 하는 짓거리가 더 비천하다는 걸 알아야지. 그보다 어머님은 지난 20년 동안 둘째 며느리 세치혀에 놀아나고도 억울하지 않으신가 봐요. 내가 우리 예빈이 동서가 키우는 조건으로 소송 포기했다고 알고 계셨다면서요. 그거 동서가 중간에서 지어낸 말이에요. 난요, 단 한 번도 그런 생각한 적 없었으니까요. 양가 집안 간에 쓴 계약서도 이번에야 알았는데 소송 걸 생각을 어떻게 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자 동서가 다급하게 제 말을 막으려 들었어요. 형님, 소송을 한다 한들 형님 힘으로는 무리예요. 괜히 어머님 심기 불편하게 하지 마세요. 뭐야, 고양이 쥐 생각해주는 거야? 진짜 웃기지도 않네. 난 이번 일이 동서가 벌인 짓이란 걸 알았을 때 도대체 왜 동서가 이런 짓을 했을까? 그게 제일 궁금했어. 그래서 업체에 의뢰를 했더니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더라. 동서, 내 남편을 오랜 시간 짝사랑했었었다며? 도련님이랑 결혼한 것도 어떻게든 내 남편한테 옆에 붙어있으려고 일부러 그런 거라며. 동서는 자존심도 없어? 자기 싫다고 몇 번이나 거절한 남자 때문에 천하의 개차버린 남자랑 결혼 생활을 하게. 정말 인생이 구질구질하다. 그렇게 남편 형으로라도 내 남편을 보니까 행복했어? 다른 여자랑 한 입을 덮고 사는 거 보니까 기분이 어땠냐고. 좋았어? 아니면 죽을 만큼 힘들었어? 그래서 나랑 내 딸을 찢어놓은 거니? 말해봐. 그러자 동서가 눈에 불을 켜곤 대답했어요. 그래, 너랑 결혼한다는 소리를 듣고 속에서 천불이 나더라.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는 기분이었다고. 나는 안 되는 그 자리에 너처럼 천한년이 들어온다는 사실에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어.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남자를 닮은 그 딸이라도 내 걸로 만들려고 했다. 내 남자를 뺏어간 니년 속을 갈갈이 찢어놓고 니년 딸까지 데리고 사는 맛이 얼마나 고소하던지. 넌 아마 모를걸? 동서의 말에 옆에 있던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놀라서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리고 뒤늦게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은 동서는 자기가 뱉은 말을 수습하려고 되도 않는 말들을 늘어놓았지만 이미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현재 저는 시댁과 동서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어요. 시댁에서는 제게 넘겨야 할 위자료와 그동안 제게 비밀로 해왔던 제 남편 몫의 회사 지분 때문에 초상집 분위기가 되어버렸죠. 김 실장님 말이 한꺼번에 그 돈이 빠져나가면 회사가 휘청거릴 정도라고 하더군요. 대기업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세상에 중소기업이 그런 타격을 입고도 살아남기는 힘드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변호사를 통해 자꾸 합의를 요구하는데 저는 절대 그럴 생각이 없어요. 나는 자기들 때문에 지난 20년을 딸아이와 생이별을 했는데 이제 와서 합의라뇨. 어림도 없죠.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전화해 확실히 전했어요. 합의는 꿈도 꾸지 마세요. 한 번만 더 그딴 소리 하면 내 쌍에 계약서 폭로하고 회사를 아예 문 닫게 해줄 테니까. 아셨어요? 늘 냉랭하던 시어머니도 돈 앞에선 어찌나 비굴하게 굴던지 이럴 때 보면 있는 사람들이 더 굽실거리는 걸 잘한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모녀의 인생을 새치어로 망가뜨린 동서는 현재 시댁에서 쫓겨난 상태예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친정에서도 문전박대 당하는 처지라고 하더군요. 저와 얽힌 소송은 물론 시댁과 얽힌 소송까지 있어서 꼴이 말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쩌겠어요. 이 모든 게 자기가 저지른 짓이니 자기가 책임질 수밖에요. 생각 같아선 찢어 죽이고 싶은 심정이지만 그러지 못하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저는 딸아이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떨어져 지낸 시간이 너무 길어서 아직은 서로가 낯설기는 하지만 하루하루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 노력 중이니 언젠가는 평범한 모녀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비록 태어나던 순간부터 남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았던 인생이지만
이제는 딸 앞에서 당당한 엄마로 살아보려 합니다. 저한테 용기를 좀 주세요. 그러면 더 힘이 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